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다만 1심 때와 달리 중식 때와 일부 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돼 지급액도 소폭 줄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년 20%씩 5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대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이 65세로 오르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범중 중앙대 교수로부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4대강의 자연성 회복 방안을 추진해온 정부가 오늘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5개 보 가운데 3개의 보를 철거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결정 배경과 향후 영향 짚어봅니다. 이상현 올해 주요 뉴스입니다. 기아자동차 노조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2심에서도 일부 노조가 승소했습니다. 다만 2심에서는 일부 수당들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돼서 지급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예, 판결 내용부터 일단 정리해 볼까요? 네, 서울고등법원 민사 1부는 기아자동차 노동자 27,400여 명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2심에서도 2017년 8월에 있었던 1심처럼 노조 측 손을 들어준 건데요. 추가 수당의 지급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주게 된다면 추가 수당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아차 측의 논리는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2심에선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으면서 인정금액은 1심보다 일부 줄었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 줄여서 신의 측에 대한 인정 여부가 역시 쟁점이었죠. 네, 피고인 기아차 측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만들 수 있다면서 신의 측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이 양측의 믿음과 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민법상의 개념인데요. 이번 재판에서는 기아차 측이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되면 추가 임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로 신의 측을 내세웠습니다. 노사 양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아차 노조 측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당연한 결과라면서 현재 노사 간 논의 중인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아차 측은 신의 측이 인정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속도가 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예, 좀 더 가시화되고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당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하고 어떤 방식, 언제 시행할지를 두고 논의 중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하는 가운데 오후 3시 30분 자본시장 특위가 열렸는데요. 현재도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유력하게 검토 중인 인하 방안은 현재 0.3%인 증권거래세를 매년 20%씩 균등하게 인하해 5년째 되는 해인 2024년 완전 폐지하는 방안입니다. 주식 거래에 대한 과세는 양도소득세 확대를 통해 일원화하는 방식이 논의 중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증권거래소가 계속 내려가다가 결국 이제 폐지가 된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증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금투업계에선 거래세를 0.1% 수준까지 내린다면 연간 최대 4조 원 수준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새롭게 유입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뒤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4%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차제에 아예 자본 거래와 관련된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논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간 손익을 합산해 3년 동안 합산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손실을 볼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위는 오늘 저녁까지 논의를 펼친 뒤 이르면 다음 주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지난해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빚이 1,535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단은 가계대출의 증가율 자체는 좀 둔화되는 모습이긴 한데 전세대출을 중심으로 시중은행의 대출이 계속 늘고 있는 부분은 불안 요소라는 지적입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가계빚은 총 1,535조 원으로 1년 전보다 6% 가까이 늘었습니다. 1,400조 원대를 맴돌던 가계부채가 지난해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돌파한 겁니다. 다만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증가율은 2014년 2분기 이래 최저를 기록했고 2016년 4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지난해 52조 원 넘게 늘면서 오히려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집단대출과 전세대출이 늘었고 지난해 10월 말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인 DSR 시행을 앞두고 미리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세대출은 최근 전세가 하락으로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이 불거지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문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은요, DSR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집을 투자할 때 가장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쉬운 대출 중에 하나예요. 그게 전세보증금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원인이거든요. 명목상 기업대출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가계대출로 볼 수 있는 자영업자 대출이 600조 원에 이르고 연체율도 증가세로 전환돼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오늘 제주도를 빼고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중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다. 취재 연결하겠습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오전보다는 미세먼지 농도가 옅어졌습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는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중부권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세제곱미터당 76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면 매우 나쁨 수준인데 세종시가 103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 서울도 42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울은 오전 한때 2시간 이상 매우 나쁨 수준을 보여 오전 11시부터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수도권이 보통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오후 4시 기준 서울의 미세먼지 수치는 세제곱미터당 61 마이크로그램이고 인천 55, 경기 77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이게 이제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령이 된 건데 그 전하고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우선 서울은 중량 2.5톤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금지됐습니다. 특별법 시행 전에는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의 등급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뀐 건데요. CCTV 시스템을 통해 단속이 진행되는데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차량 이부제를 준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주차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시청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개소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민간부문 사업장이나 공사장도 조치 대상으로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사업장은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조정하거나 방진덮개를 사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5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예, 5개 보 중 3개를 완전 또는 부분 해체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데 해체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의 세종보와 영산강의 죽산보에 대해 완전 해체,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나머지 2곳은 상시 개방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금강의 백대보와 영산강의 승촌보는 해체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체 기준, 어떤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건가요?
네, 위원회는 보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가장 우선시해 판단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보를 현 상태로 유지했을 때와 해체했을 때의 비용과 편익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세종보와 죽산보의 경우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해체할 때 수질 생태 개선 효과가 더 크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세종보의 경우 비용 편익이 해체됐을 때 3배 가까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상시 개방 결론이 나온 백제보와 승촌보는 해체했을 때 경제적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해체 반대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서요. 혹시 논란은 없을까요? 네, 실제로 공주보의 경우 앞서 해체 논의가 본격화되자 공주시장이 직접 해체 반대를 건의하는 등 반발이 컸는데요. 교통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낫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결국 보상단을 지나는 교량을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만 철거하는 부분 해체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 오전 5개 보를 모두 철거해야 한다는 집회를 열었고 앞으로 보 처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번 제시안은 오는 6월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의 유럽행 해상 운송 일감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내용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사 제품인 모델 3의 선적 장면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0.05%포인트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만기 10년짜리는 연 2.9%, 만기 30년짜리는 연 3.15%의 고정금리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KB금융지주가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김경우 홍익대 교수를 임기 2년의 신임 사회이사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김 후보는 1954년생으로 홍익대 부총장과 한국시티은행 사회이사, 한국정부 회계학회장 등을 역임한 회계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신문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상당수 신문들이 일면 톱 기사로 이 가동연한,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올린 부분에 대한 우리 사회 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그만큼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는 얘기인데요. 어떤 얘기들이 어떤 쪽으로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조금 더 오늘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법무부인 천일의 노영희 변호사를 모셔서 전반적인 얘기를 듣고요. 중간에 김범중 중앙대 교수를 통해서 또 얘기를 좀 들은 시간 이렇게 좀 중간에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판결을 앞두고 원래 대법이 공개 변론까지 열었던 이게 얘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법이 공개 변론까지 열어서 어떤 얘기를 듣고 판결을 내리는데 참고를 했다. 그 정도로 대법원이 그러니까 사법부가 고민을 많이 한 사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 5년 정도 그 정년을 연장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사실은 상당하기 때문에 공개 변론까지 열었던 것이고요. 예. 사실은 그 우리 대법원은 예전에는 정년을 만 55세 정도로 규정을 했었었죠. 69년까지는. 그 정년이라는 거는 육체 가동연한이죠. 육체 가동연한. 예. 그러니까 육체 가동연한이라고 하는 거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건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타인의 불법 행위로 사망하거나 신체적인 장애를 입은 경우에 그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 그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게 89년도에 60세로 올랐다가
이번에 30년 만에 그러니까요. 65세로 올라서 사실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어제 대법원이 그렇게 올린 이유에 대해서 되게 소상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죠. 뭐 더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고령화 얘기라든가 그 사이에 30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변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의미 부여를 한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좀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나왔던 얘기가 지금 왜 정년은 법으로 60세로 이렇게 정해져서 2017년인가요? 이제 한 2, 3년 됐죠. 시행이 되기 시작한 지. 그럼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이 정년까지 현 60세로 된 법으로 이거를 65세로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송홍석 고용노동부 그 인사과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정년을 60세로 한 것이 2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고 해서 곧바로 올릴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관련되는 법률 이름이 이제 고령자 고용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고령자 고용법. 네, 예. 고령자 고용법 이제 약칭인데요. 이게 2013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이 정년 규정이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이게 2017년도에 이제 규정화가 된 거예요. 60세로.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9년도에 60세로 판결이 한 번 나왔는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대법원 판결은 60세였거든요. 근데 28년 만에 법이 개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 2019년도에 65세로 규정이 됐다고 해서 곧바로 이게 다시 법으로 만들어지기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라서 당장 그렇게 법 개정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89년도에 60세로 상향되고 실제로 정년이 60세로 정해졌던 게 28년 뒤라고 좀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죠. 네. 그게 그대로 적용이 돼서 예를 들어 이번에 이게 65세가 됐고 그러면 앞으로 28년 뒤에 이 정년이 65세로 간다. 이렇게 볼 수는 분명히 없을 문제이긴 한데 그렇죠, 예. 일단은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 그렇죠, 과거 사례를 예, 보더라도요. 예. 근데 일단 중요한 건 판결적인 측면에서 한번 봤을 때는 이번 판결이 지금 이런 유사 관련 소송들이 충분히 있을 테니 일종의 뭐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대법원 판결이니까. 그렇죠. 이제 대법원에서는 그 법률심에서 전원 합의체로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되면, 그러니까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모여서 하는 판결이 있고, 그다음에 몇 명, 한 4명 정도가 모여서 하는 소부 판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부 판결에서 내린 거는 각급 그 하급심 법원에서 바꿔도 다른 법원에서도 다른 식으로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데 대법원에서 전원이 모여서 이런 식으로 판결 내린 것은 그 취지를 거의 웬만하면 그대로 따르는 식으로 우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그 전원합의체가 나왔으면 유사한 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는 아마 전부 다 65세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럼 판결도 그렇게 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럼 그 적용 시점은 뭐 당장 뭐 내일부터라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확정이 된 것들은 끝나겠지만 그렇죠. 예컨대 교통사고를 당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2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혹은 1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판결 기준에 맞춰서 5년치를 더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2심이나 3심에 가서는요. 네. 그게 상당히 좀 어쨌든 당장 보험업계는 미친 여파가 상당히 크겠네요. 크죠. 근데, 상당히 크죠.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변호사님이랑 좀 더 얘기를 좀 네네. 해보고요. 이게 저 앞서 변호사님도 상당히 미칠 파장이 크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한테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범중입니다. 예. 몇 가지 지금 시중에서 나오고 있는 그 걱정을 좀 걱정을 자아내는 그런 질문 몇 가지부터 좀 말씀을 좀 들어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게 그 정년이 65세로 올라가게 되면은 청년 일자리가 노인들한테 뺏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네요. 좀 표현도 좀 자극적이던데 이런 게 현실화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단기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아시겠지만 그 노동시장에 지금 굉장히 파이가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업률도 대단히 높고 특히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지금 수준에 와 있어요. 이렇게 한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결국은 이것을 나눠서 배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노인들에 대한 노동 가능 연한이 늘어나서 노인들이 만약에 계속 그 노인들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60세 이상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그분들이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이분들의 근로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그분들이 은퇴하게 되면 새로 생길 수 있는 일자리들을 청년들이 못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 대한 파이가 줄어들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약간 생각을 달리하는 게 아시다시피 최신 기술이나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 수준이 아무래도 낮으면서
최신 트렌드를 조금 더 따라갈 확률이 높은 젊은 층들을 선호할 수 있는 비율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현재 구직난을 많이 겪고 있는 직종도 사실 있거든요. 모든 지금 직종에서 사람들이 직업을 못 구하는 게 아니라 일할 사람을 못 찾는 그런 직종도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예. 이제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는데 예. 이렇게 되면 노인들에 대한 노동 가동 연한이 늘어나다 하더라도 그 60세 이상이 되는 분들이 큰 기업체나 최신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산업 분야보다는 오히려 구직난을 겪고 있는 부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가요, 네. 교수님. 저희가 시간 때문에 조금 이제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 시기가 지금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2033년도부터 65세, 지금은 62세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기초연금은 네. 65세부터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뒤로 더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가능한 얘기인가요? 요건 나눠서 좀 봐야 되는데요. 좀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한 걸 보니까 지금 좀 빨리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좀 사회보험 형식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 조건을 바꾸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합의가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되는 건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9세까지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62세나 아니면 69년도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부터 이제 수령을 하게 되는데요. 한참 뒤의 얘기죠.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노동 가동 연한이 만약에 65세로 늘어나게 된다고 봤을 때 국민연금을 만약에 납부를 65세까지라고 얘기하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현재도 59세, 만 59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를 해야 되지만 60세에서 65세 사이에 있는 분들이 임의가입 형식으로 돈을 많이 내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오래 낼수록 그리고 많이 낼수록 국민연금에서 타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에서 우리가 자료를 통계를 보면 최근에 60세에서 65세 되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이 국민연금을 임의가입으로 계속 내시고 65세 이후에 타가신 분들이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연금 그 지급 기한을 65세까지 늘린다는 것이 저는 크게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수급 시기, 연금을 받아내는 받을 수 있는 수급 시기를 65세에서 만약에 뭐 다른 그 이후로 늘린다든가 68세나 70세까지 늘리면 그것은 상당한 정도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 지금 현재 65세인데 이것도 사실은 정부가 뭐 뒤로 일부러 늦추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계속 65세로 정해진다면 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이제 기초연금하고 이제 경로 우대 혜택 같은 이제 거기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복지 혜택이 들어갈 텐데 무임승차 같은 것도 들어가죠. 요것은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노인의 그 연령 기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현재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늘려야 된다,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노인복지법상에 정의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대 흐름을 반영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인구 고령화 시대, 100세 시대에는 노인에 대한 연령 기준을 넓힐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겠죠. 최근에 그러니까 65세부터 기초연금을 받고 그다음에 경로우대 혜택을 받아왔던 분들이 이게 만약에 갑자기 폐지가 돼버리면 그래서 70세로 노인에 대한 정의가 바뀌면 이분들은 우리나라 노인들 빈곤율이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체 육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대단히 많으신데 그런 분들한테 대단히 큰 생활적인 어려움,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교수님, 이거는 교수님한테 좀 들었으면 해서 저희가 지금 노인 기준이 65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네. 근데 이게 가동연한이 60세일 때 잡혀진 그 기준이고 가동연한이 65세가 됐으니까 이제 노인에 대한 이 사회적 기준도 이제 70세로 올려야 되는 게 이런 목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도 좀 뭐 넉넉하지 않았지만 한 말씀 듣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후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대 흐름을 반영했을 때 고령화 시대, 100세 시대, 최근에 보면 65세에서 한 70세 정도 되신 분들은 우리가 노인이라고 보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으세요. 그렇죠. 사회 흐름이 그렇게 우리가 국민 정서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그런 시대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심지어는 70대 중반 그 이후에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인에 대한 연령에 대한 정의를 70세 정도로 늘릴 필요는 있겠다. 예. 그런 건 개인적인 소신인데요. 예. 다만 이런 인구학적인 변화를 고려하겠지만 여러 가지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좀 현재 삶의 수준이 대단히 열악한 분들이 많고 그렇죠. 예. 인구들이 대단히 높고요. 예. 신체, 정신, 인지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라도 70세로 늘린다 하더라도 기존의 65세에서 그렇죠. 70세 사이에 있는 구간에 있는 노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죠. 우리가 마련을 해놓고 70세로 늘리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교수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중앙대 김범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노영희 교수님과 얘기 나눠봅니다. 지금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직접적인 여파가 큰 데는 보험업계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뭐 사실 주지의 사실인데 보험업계 입장에서 가동연한이 5년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결국은 이제 주어야 되는 배상액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된 판례도 그 만 4세 된 아이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빠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니까 부모가 그 아이가 가동연한이 이제 언제까지인데 그 아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그러면 그 연령을 기준으로 해달라고 하는 게 문제가 돼서 이 판결이 바뀐 거였거든요. 변호사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뭐 그 이번 사건의 대상 그 케이스는 아닌데요. 저희가 그 피해자 한 사례를 가지고 보니까 사망했을 경우 2억 7천만 원 원래 받았는데 이게 3억 2천만 원, 근 5천만 원이 올라가는 거죠. 저게 이제 저건 자동차 보험 관련해가지고 사망 상실 수익액이 이제 변경되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62세 일용 노동자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현재는 부상을 당해도 영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게 바뀌게 되면은 1,450만 원을 더 받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험금 지급 시 가동연한은 5년이 더 계산되면 보험업계 전체적으로는 1,25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인당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게 바로 1.2% 정도는 최소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구조가 되어서 이제 내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내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4살짜리 아이가 나중에 받아야 될 금액이 2억 얼마 정도로 이제 계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60세일 때. 예,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그 아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지금 아까 그 화면에서 나온 것에서는 2억 7,700만 원이었는데 3억 200만 원 정도여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났던 거였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이 아이 같은 경우도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3억 2천만 원이니까 예. 5천만 원 갖고 올라가는 게 많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견적으로 어쨌든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250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돈은 누가 지급해야 되느냐? 보험금을 내는 우리들이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변호사님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사법부 쪽에 이제 법 쪽에 계시니까 이 가동연한이 5세 올라간 거가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비용이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어떤 그 이런 거 이에 따른 수혜를 받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그러니까 늘어난다고 봐야 될까요? 뭐 일단은 뭐 일시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판단될 수밖에 없죠. 보험료처럼, 예. 왜냐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이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5년이나 그 가동 연령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5년을 더 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년 일하는 분들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근속 연수에 따라서 그 월급이나 금원 같은 게 지급되는 게 달라지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러다 보면 더 문제가 커질 수가 있어서 오히려 그걸 저는 60세나 65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더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여파가 적지 않은 것만은 분명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이렇게 얘기하대요. 다음 주에 막을 올립니다. 이번 행사에 저희가 지난번 CES처럼 특별 취재팀을 이제 보낼 예정인데요. 현장 얘기도 자세히 좀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번 MWC에서 주목될 만한 것들 먼저 한번 미리 예고편처럼 준비를 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예. MWC에 상당히 관심들이 많대요. 요즘에는 CES보다 더 관심이 많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IT 미래 신기술들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큰 장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네. 올해 행사의 핵심 주제는 지능형 연결성입니다.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는 초연결의 중심에는 스마트폰이 있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도 스마트폰이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5G 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김현우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를 MWC가 개막하기 전에 먼저 공개했습니다. The Galaxy Fold, we reinvented this display from the ground up and launched a whole new smartphone category. MWC가 개막되면 폴더블 폰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중국 화웨이는 우리 시간으로 오는 일요일 오후 10시 폴더블 폰을 내놓습니다. 같은 날 중국 샤오미도 베이징에서 폴더블 폰을 공개합니다. 업체들이 폴더블 폰 경쟁을 벌이는 이유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폴더블 폰은 스마트폰의 휴대성에 태블릿 PC의 기능성까지 겸비했다는 평가입니다. 문제는 2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입니다. 일부에선 시장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이런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번 MWC에서 폴더블 폰 대신 탈부착이 가능한 듀얼 디스플레이 폰 VP50 싱큐를 공개합니다. 폴더블을 동시에 출시를 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최초 버전에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요. 듀얼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화면 두 개로 5G의 경험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폴더블 폰뿐 아니라 5G 전용 스마트폰 경쟁도 치열합니다. 삼성전자는 5G용 갤럭시 S10에 입체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쿼드 카메라를 추가합니다. LG전자는 VP50를 5G로만 출시합니다.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하는 역성장이 우려되는 가운데 폴더블 폰과 5G 폰에서 반전을 노리는 경쟁이 바르셀로나를 달굴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자, 5G 시대의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네, 5G는 현재의 4G, 즉 LTE보다 속도가 20배 이상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이런 특성에 맞춰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고화질 영상이나 게임 같은 모바일 콘텐츠를 즐기기에 적합한 제품들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마트폰의 외관 역시 단순화해 몰입감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고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메모리나 배터리 용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면은 국내 기업들이 이런 변화상에 맞춰서 어떤 것들을 이번에 선보일까요? 네, 삼성전자는 다음 달 말 출시 예정인 갤럭시 S10의 5G 모델을 자세히 소개할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네. 3D 심도 카메라 기능이 눈길을 끕니다. 예. 적외선 기술을 이용해 기존 카메라보다 거리 측정이 정확하고 동영상 촬영 시 초점도 더 명확히 잡습니다. 그러면 LG도 뭘 내놓을 텐데? 네, LG전자도 5G 폰인 V50 싱큐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예. 앞서 미디어 매체들에 보낸 초청장을 통해 화면을 접촉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됐음을 암시했습니다. 적외선 감지 시스템을 장착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이 5G 기술이라는 게 뭐 꼭 스마트폰에만 적용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5G는 초연결 사회의 신경망에 해당합니다. 네, 그러면 다른 우리나라 IT 업체들도 이번 MWC 혹시 참가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신사들이 참가하는데요. 네. KT는 5G 기술로 무인 비행선과 드론 기술을 조작할 수 있는 재난안전 플랫폼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SK텔레콤은 게임사 넥슨과 함께 5G 폰을 VR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예. LG U+도 5G로 화질이 개선된 프로야구 중계와 아이돌 영상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게 지난번 CES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 참 이 눈요깃거리가 되게 많은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앞에서 육체노동 가동연한이 상향 조정된 그에 따른 우리 사회 경제에 미칠 영향 이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대표적인 육체노동 업종 가운데 하나가 자동차 업종, 특히 이제 생산직 쪽 업종이 되겠죠. 오늘 이 자동차 업종에서 빅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2심 소송 결과가 나온 건데요. 오늘 이 부분을 유재원 법무법인 메이데이 대표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기아차 소송 요건을 좀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게 언제 어떻게 된 거다라는 간단하게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2011년도에 기아차 근로자 2만여 명은 2009년부터 정기 상여금, 기타 중식비, 여러 가족 수당 등 여러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관연치 부분을 지급해야 된다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예. 제1심 판결이 지난해 내려졌습니다. 2심은 그럼 오늘 나온 거고요. 네, 제2심이 오늘 나왔고 두 개의 판결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는 뭐 양지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얘기 이제 벌써 좀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뭐 변호사님이 1심, 2심 얘기를 좀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1심, 2심이 나온 결과 중요 내용을 좀 표로 준비한 게 있거든요. 그 표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1심 때와 2심 때 큰 내용은 뭐 일단 둘 다 노조 측이 승소를 하긴 한 건데 좀 일부 내용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네. 1심과 2심의 승소 금액은 4천여억 원, 4,200여억 원으로 비슷하지만 다만 그 1심에서 그 수당으로 판단됐던 부분, 가족 수당과 중식비 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으로 이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신의칙 위반이 또 쟁점이 됐는데 신의칙 위반에 대해서도 1심이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2심도 글쎄요. 역시 사측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내용을 보면 네. 통상임금 인정 범위만 일부 변화가 있고 그래서 지급액의 일부 변화가 있을 뿐 그 쟁점으로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의칙 위반 여부, 경영상 위기를 초래할 만한 부분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이 같은 그런 이제 판단을 한 거로 봐야 되겠는데 저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지금 1심 때는 중식 때도 중식 때도 통상임금에 해당이 된다고 했던 게 왜 2심 때는 해당이 되지 않게 됐는지 빠지게 됐는지 그 이유가 글쎄 좀 이해가 잘 안 가더군요. 네, 식비라는 것이 과연 그 임금일 것이냐라는 부분도 굉장한 관심인데요. 식비라는 것은 아마 그 회사에서의 경비 처리상 또 아마 그 복리후생상 지급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그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했다고 해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실비 변상적인 후생으로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은 법조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판단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네. 적절한 판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통상임금에 관련한 여러 수십여 개의 판결이 있지만 그 중식비나 그 피복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한 판례도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이 좀 남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두 가지 큰 쟁점 하나가 신의칙의 신의칙 원칙 적용 여부, 신의칙 적용 여부 또 하나가 이제 경영상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이 부분인데 이 두 부분 1심,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거는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 이렇게 노동계에서 큰 화두로 들어오게 될 줄은 아마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2013년도 가브로토텍 판결 이후에 통상임금이냐 여부를 따지는 어떤 그 대법원의 규범적인 판단을 기대했던 것이었는데 지금 판결이 나온 걸 보면 신의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근로자들이 청구하는 것이 적합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법원이 더 나아가서 판단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신의칙의 그 적용을 인정한 그 현대 여러 또 회사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나 이런 회사들이 지금 현재 사실심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는 상당히 이게 앞으로 수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도 역시 대법원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인 건데 그 이번에도 이번 소송에서 회사가 노조에 지급해야 될 금액 뭐 일단 2심에서는 3,100억대로 좀 1심에서는 줄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정도 때문에 기아차라는 회사가 중대한 경영상 위험을 초래할 것 같지 않다라고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금액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경영적인, 재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과연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게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은 의구심도 좀 있더라고요. 이것이 그 경영적으로 봐서
과연 이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는 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단순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액이 상승했다고 해서 아마 통상임금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법리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다 당혹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플로우라고 하는 유량적인 부분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고 어떤 지금 어떤 자산으로 지금 뭐 쌓아놨던 돈이 뭐 10조 원이 됐든 20조 원이 됐다고 하여 통상임금을 꼭 줘야 된다는 신의 측의 그 주장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좀 상당히 그 법원에서도 사실적인 경영적인 판단까지도 들어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시영훈수 판결도 그때도 이제 변호사님이랑 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랬고 이번 기아차 소송도 그렇고 또 지금도 이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아직 대법원에서 뭐 이를테면 전원합의체 판결 이런 것들이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진행 상황이 계속 이어질 텐데 이 두 가지의 이슈가 됐었던 판결만 가지고도 이 통상임금과 관련돼서 일정한 사법부의 어느 정도의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런 흐름은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작년 이전에 뭐 쥐암대우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신의칙 적용을 오히려 좀 더 검토해 보라는 파기환송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이미 시영훈수 판결에서도 신의칙법 적용에 대해서는 법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여기 1심 판결이 지금 있지만 그 기아차의 운영과 관련한 뭐 사드 보복이라고 하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인건비 부담의 부분이 계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회사를 기업 외국 이전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얘기를 했지만 기업 회계장부상으로 보더라도 어떤 인건비 비중, 그리고 특히나 추가 부담해야 될 어떤 수당의 부분은 경영상에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통상임금 문제가 참 이렇게까지 법적으로 이렇게 소송전으로 비화돼서 또 여러 가지 소송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게 결코 우리 경제 전체라든가 기업 또는 뭐 노동계 쪽 보더라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소모가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요. 이 통상임금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좀 그 뭔가 자리를 잡아가고 이렇게 사회적 이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이렇게 소모적인 부분으로 가지 않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근본적인 좀 보완, 개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법조계에서도 이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서 근로자 측이 더 이익을 얻었다라는 부분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가정에서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져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면 관연체 통상임금을 그럼 지금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이냐 또 이렇게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큰 지금 안정적인 회사, 대기업, 우리나라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큰 경영상의 위기가 오면 그때 가서는 또 판결이 바뀔 수도 있다는 신의칙 적용을 해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뭐 이 댓글이 지금 나오는 거를 보다가 왔지만 상당히 그 기득권 노조 내지는 그 대기업 노조만 수혜를 누리는 것이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은 과연 이 통상임금 소송이라는 걸 한 경우도 많이 드물고 이미 임금체계 개편을 뭐 3, 4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부분도 있어서 그 사람들은 그러면 권리의 그런 포기나 그런 누락이 있게 되지 않느냐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 MB 정부 때 20조가 넘는 그것도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받으면서 시행이 돼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이 4대강 보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일부 정부의 그 조치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4대강 중에서 이 2개 강,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결과가 나온 거 앞서 전해드린 대로 3개보는 해체, 그다음에 2개보는 상시 개방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럼 다른 데는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님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교수님 오늘 정부 발표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4대강에 대한 평가를 이제 행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하는 어떤 기반이 됐다. 이때까지는 감사원에서도 이게 잘못됐다 여러 차례 지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 사회가 상식이 흐르는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한 어떤 예. 첫걸음, 또 4대강에 대한 예. 자연성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저희 작가분들 통해 듣기로는 교수님께서 문재인 정부 출범 초에 이 4대강 현장을 직접 조사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요. 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4대강 사업에. 근데 네, 22조 원 들어갔죠. 그렇죠. 그렇게 큰 돈을 들여 설치했던 이런 보호 또 주변 시설들을 다시 이제 철거한다고 그러면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럴 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번에 환경부가 조사평가위원회에서 한 걸 보니까 수질, 생태, 이수, 시수, 그다음에 보호 안전성, 지역 인식 이 6개 분야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성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성 분석을 해보니까 영산강의 죽산보 그리고 금강의 세종보, 공주보는 철거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다. 다시 해서 보호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하고 다 봤을 때 지금이라도 철거하는 게 전체적으로 예산상으로 볼 때 더 이득이다라는 인식을 그런 연구 결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일단 철거가 일단 일부 보호에 이제 결정이 됐고 또 상시 개방도 하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뭐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동안 계속 지적되었던 특히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는 녹조 문제, 악취 문제 등등등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부분 해소될 거라고 봐도 될까요? 완전 해소되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니까 4대강이 모래를 파냄으로 인해서 하천이 팽팽하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문을 열더라도 그래도 일부 구간에서는 물이 고여 있는 구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수질 개선이 되게 됩니다만은 옛날처럼 그렇게 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가 고여 수문을 열면은 그 수문이 있는 쪽에서 물살이 있지만은 그 고정보, 다시 해서 콘크리트로 복으로 만들어진 데서 물이 또 고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네, 이런 데에서는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렇지만 옛날보다 훨씬 더 축소된 규모에서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는 보호 철거 또는 수문 상시 개방으로 인해서 녹조 문제는 대폭 개선될 것이고 악취 문제도 국부적으로는 발생하지만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아까 저희 취재 기사에는 이제 공주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사례였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보철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지역 주민들 가운데 그다음에 가뭄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생기는 게 나중에 아니냐 이런 약간의 우려들도 있단 말이죠. 이런 어떤 일부 우려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사회가 건강하려면은 어떤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양한 시각은 소통과 또는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합의점을 가야 되겠죠. 일각에서 지금 보를 철거를 또는 수문을 완전 개방하면은 물 사용하는데 다시 해서 가뭄이 더 들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4대강 사업 이전에 공주보 인근을 포함한 4대강 유역에서는 물 부족 사태가 없었습니다. 물 부족은 산간 농촌 지역이라든지 도서 해안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만큼 4대강에는 옛날부터 물이 많이 흘렀다. 지금 현재 보가 있는데 보는 물을 저장하는 하천 구조물이 아니고 물을 가둬놓는 그냥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물이 부족하다고 주장할 것 같으면은 농사철에 보에 이제 가둬져 있는 물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한 7, 8년간 보호 운영 과정을 보면은 보에서는 그와 같이 수위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사례는 하나도 없었다. 다시 얘기해서 4대강에는 4대강 사업 전에도 충분한 물이 흘렀고 그리고 보를 철거하든 또는 상시 수문 개방하더라도 4대강 인근에는
가뭄 걱정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걱정이 좀 덜어지네요.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와 4대강 보호 철거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이번 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